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를 비롯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기상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기상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 코너죠. 이슈 이수다. 오늘은 빅데이터에 나타난 집중호우 관련 이슈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 의견과 함께 지역 기상 상황 문자로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비 피해 상황, 인근 지역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저희와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정보로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절단기계로 인한 감전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요. 충북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는 6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들을 자연재해가 아닌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추산한 집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된 지난 7월 한 달 동안 8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작업을 하거나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배수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흔히들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하죠. 특히나 궂은 날씨에도 산업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날씨로 인한 재난은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폭우가 쏟아지는 지금 취약계층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한시라도 빨리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호우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침수 지역, 산간, 계곡,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청취해 주변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우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은 오는 12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상청 예보가 나온 상황이죠. 네, 기상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어느 지역이든 비구름대가 강해지면 시간당 강수량이 50에서 1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12일까지 예상되는 강수 상황을 9일에서 11일과 12일로
나눠보면 오늘부터 11일 내일 모레까지는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겠고요. 네. 12일에는 그러니까 남부지방이 강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북쪽의 한량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고온 다습한 공기 간의 힘겨루기 중 어느 한쪽이 우세해지면 정체전선이 그에 따라 이동하고 강수구역이 바뀌게 되는 건데요. 정체전선은 오늘 오전 현재는 이제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걸쳐져 있었지만 밤이 되면서 북상해서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많은 비를 내리겠습니다. 또 북쪽에서 건조 공기를 내려보내는 주체가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뀌어서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려보내는 고온 다습 공기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 세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틀 뒤부터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수 있다. 지금은 네. 폭염이라고 하는데 남부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보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 거의 뭐 기록적인 폭우가 지금 쏟아졌어요. 네,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일 강수량 그리고 시간당 강수량 모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인데요. 네. 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서울청사에 설치된 자동기상 관측 장비에 어제 그러니까 8일 하루 동안 일 강수량 기록이 무려 381.5mm였습니다. 이게 공식 기록상 서울 일 강수량 최고치는 1920년에 354.7mm였는데요. 이걸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을 보더라도 신대방동엔 8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시간 동안 141.5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건 역시 1942년에 이 최고치 공식 기록인 118.6mm를 80년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다만 신대방동의 기록은 이제 공식 기록은 아니고 왜냐하면 서울 기상의 대표값은 종로구 송월동 기상 관측소 네. 관측값이기 때문에요. 이 기준에 따르면 이제 어제 서울의 그 일 강수량은 129.6mm 그리고 1시간 강수량 최고치는 38.1mm 이렇게 됩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집중호우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강남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게 피해가 이렇게 강남 지역에 집중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제 강남구 또 서초구 지역의 이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보면요. 강남구는 116mm, 서초구는 110mm에 달했는데요. 이 거의 150년 빈도의 폭우에 해당하는 그 수치라고 합니다. 강남역 일대는 알다시피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인데요. 주변보다 10m 이상 지대가 낮아서 서초 역삼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이는 항아리 지형인데다가 반포천 상류부의 이 통수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침수가 잦은 상태입니다. 특히 빗물 흡수가 안 되는 아스팔트가 많고 서운로 하수관로로 빗물이 집중되는 이제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9월과 2011년 7월에도 집중호우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해서 이 서울시가 2015년 강남역 일대 침수 취약지역 종합배수 개선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배수구역 경계조정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설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원래 2016년까지 한 2년 만에 마무리되기로 발표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예산 문제하고 지작물 이설 문제로 2024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안 끝난 상태고요. 서울 남부터미널 일대 빗물을 반포천 중류로 분산하는 지하 배수시설 이걸 유역 분리 터널이라고 하는데 이 공사는 2018년에 착공해서 올해 6월이 완공이 되긴 했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95mm 정도의 이제 비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확보했지만 이번처럼 뭐 100mm가 넘는 뭐 거의 100년 내에 이제 이런 폭우에는 지금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우리 기후위기 얘기하는데 기상이변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는 것에 계속 도심의 어떤 기반 시설들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그 이변의 어떤 폭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도 지금 따르고 있어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요.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늘 오후 6시 현재 사망 9명 그리고 실종 6명, 부상 9명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서울 5명, 경기 3명, 여기에 이제 오후 6시가 되면서 강원도 실종자 1명이 사망자로 이 상태가 바뀌었고요. 네. 실종자 6명은 서울 4명, 경기 2명, 그리고 부상자 9명은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의 이 침수 사망 사고가 지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네.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자정 그 넘긴 0시 26분께부터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서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또 A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로 차례로 발견이 됐습니다. 전날 빗물이 들이닥치자 이 40대 여성의 여동생 A씨가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아서 소방당국에 배수 작업을 요청했지만 배수 작업을 마치고 보니 이들 가족이 모두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A씨의 언니 40대 여성은 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던 발달장애인
장애인이었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었고 또 앞서 이제 이 이야기하신 서울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뒤에 곧바로 신림동 사고 현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노란색 민방위 폭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 반지하 창문 바깥쪽에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당시 상황 관련 보고를 듣고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일부 내려가다가 가득 찬 흙탕물 때문에 돌아서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라도 고지대에는 괜찮은데 자체가 저지대이다 보니 도림천 범람을 하면 수위가 올라가서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사는 서초동 아파트는 언덕에 있는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였는데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래쪽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되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도 나중에 지금 논란이 좀 됐던 측면이 좀 있기는 한데 네,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침수가 시작됐다.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을 두고 상황의 심각성을 네. 알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고립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못 움직이는 건 아니었겠지만 집에서 상황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논란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수도권 공공기관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로 조정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좀 혼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그 오전 11시 출근 지시가 나왔던 건데요. 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좀 일부 지자체에서 반발하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중앙정부가 오전 11시까지 출근하라고 하니 답답하다면서 1시간 더 일찍 비상 출근하고 전 직원이 동원돼 산사태 도로 유실부터 복구하고 있다. 이렇게 사정을 전했습니다. 또 한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비상 소집돼서 피해 수습과 복구에 나서야 하는데 늦게 출근해라고 해서 되레 혼선을 부추긴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나와서 비상대기하고 지금 뭐 복구 작업 지휘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11시로 늦게 출근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꾸로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이제 그 앞서 저희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전한 거하고 연결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러니까 뭐 고립은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현장에 갔을 경우에 이제 오히려 그 대응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선 전화로 지시를 했다. 뭐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거나 그런 입장을 잡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서초동 그 사저에서 이 재난 복구 작업을 전화로 이상민 장관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게 이제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네. 야당에서 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불안할 때 대통령은 출근하지 못하고 전화로 지시하는 것보다 전문가 및 담당자와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폭우로 고립된 자택에서 전화통화로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면서 상황실에는 한덕수 총리가 있었고 거기서 진두지휘를 했으며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이상민 장관에게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록적 폭우로 현장 인력은 대처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대처 인력이 보고나 의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집에서 전화를 통해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지시를 하는 것과 상황실에 직접 나가는 것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면서 한 총리와 이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면서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기록적인 폭우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 대응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이제 이번에 폭우가 쏟아진 중부지방의 그 자치단체장들의 대응이 좀 이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오세훈 시장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이 서울에서 큰 인명 피해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불편을 겪은 피해 시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복구 작업을 신속히 하겠다. 또 모레까지 강우가 이어진다는 예보가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 위험 지역은 최대한 직접 챙기겠다.
해야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정작 서울시의 2022년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 수방 그리고 치수 예산이 약 4,202억 원으로 작년보다 약 900억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2012년 4,317억 원에서 2019년까지 점점 늘다가 2020년 5,341억 원을 정점으로 조금 감소를 했고 네. 2021년에 5,099억 원으로 계속 감소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이제 이게 2020년까지는 점점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점점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서울시는 이 절대 다수가 민주당인 시의회에서 정치적 이유로 시에서 제출한 수방 예산 4,450억 중에 248억 원이 오히려 추가 삭감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작년 예산은 5,099억 원이었기 때문에 네. 서울시가 4,450억을 제출했다고 해도 이 역시 전년 대비 삭감된 예산을 제출한 건 사실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산하 지자체 중에 박강수 마포구청장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내렸던 어제 저녁에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 배고파서 직원들과 함께 전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맛있는 찌개와 전까지 꿀맛이다.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뭐 문제만 생기면 이제 전임 탓하고 책임 떠넘기기 하는 거 그건 참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말이죠. 오늘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네. 집중호우로 대책 발표가 잠정 연기됐어요. 예, 뭐 물론 행안부가 주무긴 합니다만 이제 국토교통부도 관련 뭐 시설 점검 이제 등등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업무가 겹쳤기 때문에 연기가 된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오늘 예정이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오늘 새벽에 밝히면서 추후 발표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초 오늘 국토부와 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열려서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계획이었는데요. 어제부터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로 가볼까요? 정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 나섰는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 이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사실상 철회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장 차관은 어제 이 박순애 전 부총리의 사퇴로 장관 대행 자격으로 업무보고에 나선 자리에서 이같이 답변을 했는데요. 장 차관은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면서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이름이 적힌 쪽지가 뭐 논란이 됐어요. 네, 이 참 시점도 공교로운 것이 예. 오늘 교육위에서 이게 한마디로 이 만 5세 연령 하향 이것이 교육부의 책임이냐 아니면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과 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주고받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 정책을 업무보고에 내놔서 괜한 분란과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교육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명우 의원이 박 전 장관은 스스로 떠났지만 그를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임명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사과도 없다. 학제 개편도 결국 대통령 뜻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청와대 책임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책임론. 예.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이 장상윤 차관 책상 위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보낸 쪽지가 올라와 있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권성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름이 적힌 해당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향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쪽지였는데요. 네. 김용우 의원이 이 쪽지가 이 사진으로 찍혀서 보도가 나가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권성현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 개편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게 포착됐다.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관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장 차관은 이에 대해 메모를 전달받았지만 그것은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유기용 교육위원장이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건 차관도 시인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장 차관은 메모를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참고자료로 전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유기용 위원장은 직원에게 메모를 줬겠냐 차관 주라고 줬겠지 라면서 자꾸 말장난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이 상임위 할 때
대통령실이든 청와대든 뭐 비서관 이렇게 쪽지 넣고 그래요. 원래 당정 간에 이런 소통이 있고, 그 비서관으로부터, 그 대통령실 또는 옛날 청와대로부터 장관에게 이런 뭐랄까요. 실시간으로 어떤 이런 메시지가 오가는 경우가 없진 않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카메라에 잡혀서 보도된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드문 경우고요. 게다가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여야에서 이게 교육부가 잘못한 거냐, 대통령실 책임이냐, 이 공방이 오가던 중인데 그 답을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직접 내준 셈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공방도 지금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죠. 네, 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으로부터 이 논문 표절 관련 이제 국민대 결정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장성윤 차관은 이에 대해 이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국민대의 판단에 대해서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만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이 조사위원회에서 검증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학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일단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잖아요.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이 됐는데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네요. 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부러진 민중의 지팡이에 다름 아니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경찰국이 경찰청을 장악하도록 방치하고 동조하는 청장을 대한민국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회의 후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윤희근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재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도적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강행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명백한 이유도 없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거부는 법과 상식에 반하며 의회 기본 책무조차 저버리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순호 경찰국장 임용 당시 행적을 둘러싼 논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아침 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특채와 고속 승진, 대공 분야에서 활약한 표창의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다면서 대한민국을 1987년으로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면 김순호 경찰국장을 경질하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경향신문에서 이 김순호 국장이 1983년부터 이 국군 보안사령부, 그러니까 후에 기무사가 됐다가 지금은 안보지원사령부가 된 이 보안사의 정보원 역할을 했다 이런 증언을 입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의 증언을 인용해서 김 국장이 녹화공작 대상자로 강제 징집돼서 군에 복무하면서 모교인 성균관대의 이 학생운동 서클 동향 등을 파악해서 보고했고 전역 후에도 같은 활동을 이어갔다. 이게 경향신문의 보도 요지였는데요. 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이 신문의 취재에 이 사실이 확인할 수 없고 조난 자료는 이제 본인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녹화 대상자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건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은 김 국장이 정확하게 그 답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녹화 대상자 그러니까 보안사에 끌려가서 일종의 이제 녹화 대상자가 돼서 각 대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시켰고 지금 이제 경향신문 요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정보원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른바 이제 노동운동 세력에 있는 주요 위치를 차지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부 정보를 빼주고 그 다음에 특채를 받았다. 이런 요지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1989년 이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의 이른바 인노회 사건 때 이제 동료들을 밀고 하고 경찰이 특채됐다. 이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혹의 요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공식적으로 확정했어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 그리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차기 당 지도체제를 주호영 비대위로 확정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화상 의원총회에서 전국위원회에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73명의 의원이 참여해 반대 의견 한 명도 없이 100% 찬성한 상태에서 추천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오후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재적의원 707명 중 509명이 참석 그리고 457명의 찬성에 따라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임명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하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까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오전에 있었던 당원 개정안 의결의 결과였고 오후에는 이 찬성 463명으로 이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방금 여쭤보신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 본인이 오늘 저녁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처분 신청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지 이걸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대위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적지는 않죠. 네, 일단 이준석 대표는 오는 13일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등 이제 이런 논란에 대응하는 것도 이제 비대위의 과제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예. 좀 더 이제 주요하게는 이제 이른바 비대위의 활동 기간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른바 조기 전당대회까지만 이제 임시로 당권을 대행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당의 개혁 작업을 주도하는 혁신형 비대위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데 주호영 위원장의 일성은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 지도 체제를 구축해 당의 리더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일을 이 비대위의 임무로 꼽으면서도 당의 혁신과 변화 역시 이제 역시 비대위의 임무로 꼽으면서 약간 절충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주 위원장은 이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하는 논란을 언론에서 봤는데 단순히 전당대회만 관리하면 관리고 그 사이에 변화를 꾀하면 혁신이 될 텐데 우리 비대위는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전당대회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혁신형 관리 비대위라고 명명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이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하는데 여당이 전당대회를 2달 가까이 하는 건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좀 조심스럽게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네. 둘 중에서는 비교적 혁신 비대위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 복귀할 때까지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거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복귀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주호영 위원장이나 그러네요. 비대위 체제로 완전히 가버렸으니까. 등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주호영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는 좀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것으로 이제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아마 연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1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주호영 위원장의 얘기대로라면요. 네. 이준석 대표 문제는 또 어떻게 풀지 좀 지켜보고요. 민주당 오늘 당대표 후보들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쟁점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새롭게 나온 거는 이른바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이 현행 민주당 당원 80조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후보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검찰의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된다면서 개정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된다. 또 지금도 아무 관계없는 제 변호인들을 희한한 이유를 붙여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박영준 후보는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든 야당일 때든 비슷한 조항을 유지했는데 민주당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고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비구름대가 계속 발달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폭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중부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 건지, 또 얼마나 더 오게 될지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제가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신문은 100년 만이더라, 아니면 또 더 길다더라. 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었는데요. 예.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에 141.5mm의 매우 강한 비를 동반하며 어제 하루 동안 381.5mm의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1시간 강수량으로는 1942년 8월 5일 1시간 동안 내린
그 118.6mm를 넘는 기록이었고요. 네. 이 강수량을 기준으로는 1920년 8월 2일에 기록한 354.7mm를 넘는 매우 많은 양이었는데요. 평년 서울 지역의 8월 강수량이 348.2mm이니까요. 평균적으로 8월 한 달 동안 서울 지역에 내리는 비보다 많은 양이 어제 하루 동안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강수량으로 따지면은 80년만, 그리고 하루에 내린 비의 양으로 따지면은 100년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별 편차도 굉장히 컸어요. 이럴 때마다 좀 느끼는데 서울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 강남 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다 각각의 지역별로 지금 강수량이 다르거든요. 뭐 영등포구하고 동작구에 내린 강수량 차이가 굉장히 크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네, 어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동안에 서울의 자치구 안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요. 예. 어제 하루 동안 동작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81.5, 서초구 354.5, 금천구 342.5mm 등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는 3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린 반면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87.5, 노원구와 성북구는 100mm 등 한강 이북을 중심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원인은 남북으로 매우 좁고 동서로는 길게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 정도 면적이 안 돼요, 구름대가?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대가요, 폭이 서울 면적보다도 더 좁아요. 그 구름대의 폭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한 50km 정도였는데 그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어제같이 이제 한강 이남 쪽으로는 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 중심에서 좀 벗어난 한강 이북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도 주로 이제 퇴근 시간대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강수량은 어떻습니까? 네, 퇴근길 무렵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양평 용문산이 287mm로 가장 많은 가운데 화성 운평 271.5, 여주 삼북이 250mm를 기록 중에 있고요. 서울 지역을 봤을 때는 어제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은평구가 183mm로 가장 많이 내린 가운데 도봉이 173.5, 강북이 135mm 등 오늘은 한강 북쪽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예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요, 보통 한 7월에 장만 다 끝나고 7월 말부터 8월 중순 넘어갈 때까지는 무더위가 찾아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 8월 초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거하고 비교하면. 네,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가 남쪽의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면서 장마전선을 우리나라 북쪽으로 밀어넣은 상태로 본격적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폭염과 열대야를 동반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인데요. 물론 지금 이 시기에도 저기압의 통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긴 했었지만 올해와 같이 남쪽과 북쪽 기단의 경계를 따라 만들어진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은요, 분명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러면 정체전선이 계속 머물면서 비가 이렇게 많이 뿌리는 거, 이거는 2차 장마나 또는 가을 장마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까? 네, 이번 비는 가을 장마라고 불리는 2차 장마로 볼 수 있는데요. 통상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이어지는 1차 장마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면서 정체전선을 우리나라 북쪽으로 밀어내며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에 따라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게 되고요. 늦여름에 접어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점차 약해지는 반면에 북쪽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이동을 하게 돼 그 경계를 따라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통상적으로는 8월 말쯤부터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예년보다 조금 이르게 확장을 하면서 가을 장마, 즉 2차 장마가 조금 이르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가을 장마가 오면요, 야행성을 띠거나 아니면 국지성 폭우가 있다거나 이런 특성을 동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이 특별한 겁니까?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퇴근 시간 무렵에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지면이 가열됨에 따라서 공기가 위로 향하는 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공기 벽에 막혀서 비구름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수증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지면이 식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공기의 벽이 약해지거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증기의 공급이 낮보다는 보다 원활해지게 되고요. 예. 이에 따라서 비구름이 낮보다는 보다 폭발적으로 발달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 어제 비 내리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뭐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비가 내릴까 사실 걱정스러워요. 네, 지금 어제와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를 남긴 비구름대는 중북부 지방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남북으로 그 폭이 매우 좁고 동서로 길게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두 기단의 세력에 따라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비 자체는 현재 예상으로는 모레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여의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겠죠, 아무래도? 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적으로 그 강수량의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구름대의 이동이 워낙에 지금 현재 느린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당 지역에 따라서 많게는 50에서 100mm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모레까지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레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좀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으로 옮겨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사실상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까지가 이번 비에 지금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비구름대가 조금 남쪽으로 이동을 해 나가면서 내일부터는 충청과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비의 중심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가을 장마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다가 그럼 그 다음에 폭염이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더위가 한풀 그냥 꺾이게 되는 겁니까? 우선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비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현재 예상으로는 15일 광복절 오후 정도부터 해서 다시 북쪽 지역 북쪽부터 해서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요, 비가? 네, 맞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7호 태풍 무란이 발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던데 그럼 비가 또 내린다고 하면 8월 내내 또 태풍까지 올라오면 비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제7호 태풍 무란은 다행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오늘 오후 3시 중국 잔장 지역의 남쪽 약 500km 부근 바다에서 제7호 태풍 무란이 만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이 태풍의 세력은 지금 현재 강하지 않은 상태로 약한 소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내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잔장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레 오후에는 베트남 하노이 부근으로 상륙한 뒤에 그 세력이 점차 더욱더 약해져 우리나라에 이번 제7호 태풍 무란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날씨 좋아지는 겁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도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여름철 기상 같은 게 좀 워낙에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좀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잘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날씨 좋은 8월 하늘을 좀 보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오늘은 기상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힘드셨다고요? 저 등 다 젖었어요, 지금. 지금 여기에서 신관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아, 그래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이 비가 내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출발했을 때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네.
국회 앞에 딱 지나가는데 네. 그 와이퍼를 최대로 했는데도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위험수당 받아야겠다 이거. 이 정도면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짧았지만 좀 아찔했던 운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험성은 제가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챙겨드리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SNS에서 네. 기록적인 폭우와 관련한 네. 뭐 많은 양의 정보들이 오고 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그 키워드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네. 폭우, 장마, 태풍, 뭐 물난리, 호우, 홍수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비 한 글자만 넣으면 노이즈가 좀 많아가지고 그건 빼고 좀 심각함을 표현하는 이런 단어들만 모았는데요. 예. 어제 하루에만 SNS에 56,091건 정도의 언급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뉴스가 12,000건 정도고 예. 개인 SNS가 거의 44,000건. 그러니까는 거의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일반적인 뉴스보다도 사람들에게 현장의 소식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상황들 이런 것들을 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언급량이면 이게 많은 겁니까? 네,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뭐 폭우나 장마 뭐 아니면 비와 관련돼서 언급량이 예. 하루에도 뭐 많아봤자 한 수천 건 정도. 저희가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네. 예전에 우리가 매주 이 시간 할 때마다 이제 그 환경과 관련된 키워드가 1위로 올라올 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일주일 누적치 해도 한 3, 4만 건 뭐 이 정도 올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치면은 하루에 뭐 5만 건씩 나왔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언급량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전국적이라기보다는 아시겠지만 거의 중부, 그러니까 수도권 중부에 이제 피해가 네. 집중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이제 좀 피해량이 크다 보니까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 키워드만 보더라도 일단 제일 많이 나온 키워드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거 오늘의 날씨 맞냐? 뭐 이런 식의 SNS 네. 이야기 좀 많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이냐? 또 피해, 생각, 또 뭐 중부, 침수, 날씨 이런 키워드들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나온 게 인천. 그러니까는 초반에 또 인천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인천, 수도권, 뭐 경기 이런 키워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따가 좀 얘기할 거지만 뭐 사용, 그다음에 뭐 폭염 뭐 이런 키워드들도 나왔었고요. 또 차량 이런 키워드들 그리고 저녁.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겪었었던 거랑 또 퇴근길에 겪었었던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보였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9689님께서 현재 광진구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0시 45분 기준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지금 바로 방금 전 상황이에요. 네. 시간대별로도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실시간적 특징이 보였는데요. 어제 하루 24시간을 시간대별로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이제 오전까지는 그렇게 언급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때 이후로 1시간당 한 2,000건에서 3,000건 정도의 언급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오후에 뭐 저녁 때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네. 걱정들이 있었는데 예. 그 걱정이 이제 정점을 찍기 시작하는 게 어제 한 8시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시 정도에 네. 언급량이 2,496건이 됐다가 그게 9시 때에 3,600건, 그다음에 10시 때 5,800건, 그다음에 이제 11시 때 6,900까지 쭉쭉 올라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어젯밤에 그냥 밤을 뜬 눈으로 밤을 샜다 SNS상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 게 오히려 12시에서 1시 넘어갈 때가 1시간 동안의 언급량이 7,500건 이상.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새벽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좀 겪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9시 때의 각종 인증샷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그쵸.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때 뭐 양지역을 지날 때 잠길 뻔했다. 차량 몇 대가 못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또 짤방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GIF 파일로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예. 이제 많은 사람들 가장 어제 충격적으로 많이 그 회자됐던 게 실시간으로 이제 폭우 때문에 무너졌던 이수역의 상황이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수역이 갑자기 물에 잠기다가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붕이 무너지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무정차 통과 중인 지하철에서 또 찍으신 분들이 막 놀라는 뭐 이런 소리와 함께 지하철이 아니라 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그렇게 됐고요. 또 강남 서초에서 9시 50분 또 심지어 몇몇 인증샷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밤 10시쯤에
길거리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출몰하는 이런 사진들도 좀 SNS에 길거리에 올랐습니다. 물고기가 출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길거리에 뭐 작은 물고기, 심지어 어떤 데는 좀 약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잉어 사이즈의 이런 것들도 이제 길거리에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아니 근데 뭐 그 하천이 범람하면은 네,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있기는 어떻게 하겠죠. 보면 참 우픈 사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시 때부터는 각종 분석,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강남 쪽이 난리가 난 거냐라고 하면서 인증샷들이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강남점의 잠긴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특히나 이제 서초구청 근처나 강남 쪽, 특히나 이제 이제 우리가 아는 중부고속도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쪽 초입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특히 이제 판교 쪽에 계시는 분들이 퇴근하시는 길에 제 주변에도, 제 주변 톡방들에도 판교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부고속도로 빠져나온 게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안 돼서 뭐 이제 서초구청 근처에다가 그냥 차 세우고 귀가했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언급들이 계속 있다가 새벽 한 4시까지도 언급량이 시간당 한 2,000건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새벽 4시에도 올라오지 봤더니 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지하철 다닐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도 좀 그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시 정도 넘어가니까 어쨌든 현실로 좀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침수차 관련 키워드가 이제 그때 많이 나옵니다. 침수차 관련된 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밤에 차 때문에 이제 예.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차를 두고 왔거나 혹은 차가 잠기신 분들이 어쨌든 집에 겨우겨우 와가지고 예.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이거 이 차에 대한 이제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 중에 자차 보험을 들었어야 보험 처리가 되는데 우리나라 자차 보험 가입 비율이 한 70% 정도래요. 그러니까 30% 정도의 운전자는 그대로 차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중고차 관련 이야기들이나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강남에서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외제차가 1,000여 대 침수, 전체적으로 5,000여 대 침수로 지금 이미 추정이 되고 있고 손해액이 700억이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SNS가 네. 비피해 상황 전하는 데는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기상청이나 산림청 등 전국이 예보를 했지만 침수 피해가 워낙 많으니까 모든 지역 다루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네. 실시간으로 SNS에 많이 올렸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대에 삼성역 4번 출구로는 못 겁니다. 뭐 고지대인 3번 출구로 나가세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코엑스가 물바다다, 지하철이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 또 혹은 새벽 산사태 중에 뭐 산사태로 인해서 신림 중에 버스가 못 들어왔다. 이런 식의 그 지역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본인의 지역들을 이렇게 SNS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강수 예측 정보를 공유할 때 예. 프로야구단이 우천 취소 관련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상청의 초단기 예측 강수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 페이지의 이미지를 캡처해서 계속 공유하시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그 구름만 보더라도 진짜 중부 지역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도 SNS를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예. 강남 근교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블록체인 관련된 많은 컨퍼런스, 블록체인 주간이라고 그래서 강남 유명 호텔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의 창시자로 알려진 부테린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밤까지 이어지는 컨퍼런스가 끝나고 어쨌든 예.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이 물난리 난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좀 퍼전 이런 상황들도 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외신 등에서 이제 8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빠르게 기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비 내렸지만 오늘도 지금 비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네. 오늘 SNS 반응은 어제하고 좀 다릅니까? 네, 오늘이요 언급량이 제가 오늘 저녁 8시 반 기준이니까 12시 안 됐을 때거든요. 예. 근데 이미 12만 5천 건, 그러니까 어제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더 나왔어요. 네. 그게 왜 그랬느냐? 아침에도 불안했지만 점심 내내 일단 출근하기 전까지 겨우겨우 출근했는데 출근 이후엔 퇴근할 수 있을까?
대한 걱정이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새벽에 하나 이슈됐던 게 공공시간 출근 시간 오전 11시 이후 조정이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거기 댓글들이 이제 익명 커뮤니티긴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많이 다신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나 이미 출근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전반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강남이 계속 왜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예전 역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남이 잘 잠기는 지역이다. 예전에 원래 늪지대였다, 이제 습지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개발 초에 자신들의 부모님이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길이 다 개뻘 같은 진흙탕이어서 뭐 이런 데가 있냐라고 돌아왔던 이야기가 나는데 거기가 음마 아파트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시가 넘어갔을 때 지금 제일 안타까웠던 게 오히려 낮에는 조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퇴근 때가 되니까 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행성 폭우라는 표현이 참 찰떡이다, 혹은 퇴근성 호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좀 이어진 오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부정 감성 키워드가 어제 오늘 좀 달랐다고요? 네, 이게 이틀째 이어져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제는 오히려 긍정의 비율이 32%, 부정이 24%로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래도 무사히 와서 다행이다, 이런 식의 언급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긍정이 22%, 부정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에 분노를 좀 느끼시는 분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예측됐다면 회사에서 좀 일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재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있는 거냐, 피해 보상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부정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서울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이 전면 통제됐다, 이런 좀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속보 들으시면 좀 부정 감성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사장님도 며칠 동안 SNS 계속 열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눈에 띄는 키워드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이제 트위터의 트렌드 키워드의 변화 양상이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했는데요. 일단은 트렌드 키워드 나왔던 게 기후위기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만큼 정말로 심각하다는 느꼈던 거고, 그다음 K 직장인. 이 키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직장인으로 출근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고, 조금 마음에 안 좋았던 키워드 2개가 있었는데, 같은 나라라는 키워드랑요, 각자 도생, 이 2개 키워드가 계속 실시간 트렌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나라인데도 전혀 다른 현상들이 생긴다. 국지성기 이런 것들 때문이고요. 각자 도생은 그 안에서 결국엔 내가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키워드, 이것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D-100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D-100일요? 네, 이게 뭐냐면 오늘이 수능 100일 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 물난리 나서 지하철 침수되고 정전되고 재난영화 찍는데 남부지방은 가뭄 때문에 난리인 수능 100일 남은 나라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정말 다른 현상들이 섞이고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좀 이제 트윗에 작성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긍정 부정 감성어 뭐 여러 가지 키워드 살펴봤지만 네. 빨리 좀 일단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슈 이스타.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라권과 그 밖의 경상권은 내일부터, 제주도 산지는 모레부터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서 내륙, 전북 북부 100에서 350mm,
전북 남부와 경북 북부 50에서 1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80mm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에 호우특보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충청권으로 강한 비가 확대되겠고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경북권 남부와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3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0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6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2.7도, 어제부터 지금까지 24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는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닌 듯합니다. 블룸버그, AFP, BBC 등 해외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는데요. AFP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등장하는 부유한 지역 강남이 자연재해에 너무 취약한 것이 아이러니하다. BBC는 침수된 건물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거론하면서 오스카상을 받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 나온 반지하방에 살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좀 좋게 생각해보면 한류 콘텐츠에 익숙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다급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나쁘게 보면 폭우 피해를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렇게 삐딱한 시각으로만 비평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2년 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쓴 직후 반응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렸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에 기생충 반지하 세트가 전시된다는 사실을 한류의 세계화라며 반기는 분위기가 있었던 반면 주거 불평등에 주목해 반지하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여론을 의식해 각종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지하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영화 기생충에 나온 것과 같이 비가 오면 침수 피해를 입는 곳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며 통계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하 공간 거주 가구는 약 36만 3천여 세대, 서울 수도권의 98%가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음 달인 3월 20일에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하며 국민 참여 예산으로 40억 원을 반영해 반지하 가구의 공공임대 우선 지원,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6월 12일 국토부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저지대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더 좋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언론에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폭우가 쏟아지면 저지대 반지하방은 여전히 물에 잠기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주거복지 약자들은
소중한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만든다고 요란하게 소리만 내다 말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 관련 또 그리고 기상상황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계속 소식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0419님, 세종시는 비가 오다가 멈추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가을 같아요. 이런 소식을 또 알려주셨네요. 근데 또 남부지방으로 한 이틀 뒤부터는 또 비구름이 옮겨간다고 하니까요. 미리부터 좀 긴장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그래도 다른 분들 피해 입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빨리 피해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이사님, 대구는 지금 열대야로 비를 기다리는데 무서워서 비 오란 말도 못 하겠네요. 서울이 얼른 회복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또 걱정해 주셨고요. 공사이사님 연결해서 고향이 서울이고 서울에 친지 지인들이 살아서 폭우 뉴스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과거 서초 우면산 산사태도 생각나 더 무섭네요. 모두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서초 우면산 산사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옛날 기억이 확 떠오르네요. 그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지금 비가 내린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지역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 주의보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오늘 이동하면서 동네에 야트막한 야산이 있는데 산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흙이 다 쓸려 내려와서 도로가 막 막히고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산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바짝 긴장하고 혹시 또 대피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자체에 요청하시고 대피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상 상황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피해 상황 또 지역 기상 상황 알려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6분입니다. 호우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침수 지역, 산간, 계곡,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청취해 주변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우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오늘은 이 호우특보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저희가 속보로 이 폭우 소식 네. 또 비 피해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기록적인 폭우로 말 그대로 출퇴근 대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도 사실 어제보다는 좀 낫긴 했었습니다만 곳곳에 버려진 차량들이 있고 또 물웅덩이가 있고 싱크홀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 정보를 청취하면서 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어제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오늘은 어제 밤새 이제 속보랑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좀 각오를 하고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퇴근길은 좀 어려웠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이동하는 중에 폭우가 내리고 물이 안 빠지고 그러니까 차가 침수되거나 이런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교통 상황도 점검하고
제 대중교통은 어떻게 지하철은 다니나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움직이니까 네. 미리 좀 대비는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우선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지역에 집중되는 집중호우 때문에 한강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서요. 10시 20분부터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한강 수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이 지금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후 10시 20분부터 팔당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한강 수위 상승으로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동작대교 구간이 지금 통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잠깐 해제가 됐다가 다시 또 통제가 되는 거라 아마 지금쯤 늦은 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9시 54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그다음에 청계천 전 구역, 잠수교 노들로 여의상료 인터체인지, 노들로 당산철교에서 여의 2교, 노들로 한강대교에서 여의교, 노들로 당산역에서 여의 하류 인터체인지,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인터체인지에서 여의 하류, 그리고 양재천로 양재천교에서 영동 1교 구간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고요. 6시쯤에 지하철 3호선이 30분 정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복구돼서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9호선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동작역 9호선 동작역이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고 예. 이수역에서는 뭐 운행을 멈추고. 천정이 이제 일부 훼손되는 일들까지 있었는데요. 9호선은 전 구간 급행하고 일반 열차가 모두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퇴근길 말씀하셨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가 되면서 사실은 움직이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막히는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차 운행을 하시던 분들 중에는 어제 침수가 돼서 아예 못 움직이시는 분들. 그다음에 침수된 차량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는 것조차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는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긴 했습니다만 늦게까지 운행을 하진 않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작역도 정상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 대비를 해서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좀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SNS에 보면 퇴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전날을 떠올리는 오늘도 목숨을 건 퇴근 뭐 이런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퇴근할 때 되니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네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옷을 뭐 갇혀 입는 것 자체가 다 젖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다 슬리퍼 바람으로 그러면서도 출근하고 퇴근하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K 직장인들의 대단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노선들 중에서 중간중간에 통제가 되거나 통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 확인하고 퇴근하시느라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예 제 지인들 중에는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 약속이 칼이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방송이 늦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못 가시고 근처 숙소에서 주무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좀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지금은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또 노들로 지금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강변북로도 지금 부분 통제가 아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서울 동서로 이용하는 이동할 수 있는 큰 많으시잖아요. 간선 축이 지금 다 멈추는 상황이어서 네. 내일 출근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도요. 어제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제가 오는데 마포에서 오는데 비가 뭐 억수같이 쏟아지다가 여의도 들어서니까 또 비가 멈추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오늘 밤도 긴장을 늦추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집에 못 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라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 6513님께서요. 시내버스 운전하는데 신림동 지역에 조금 전 10여 분 동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장대비 쏟아지더니 지금은 안 오네요. 도로 파손이 심해서 통행하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소식 좀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도로에 오늘 차들이 뭐 곳곳에 침수된 차량들이 뭐 방치다다시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평상시에 뭐 한두 대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네. 도대체 침수된 차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집계된 바로는 한 5천여 대 가까이 침수가 된 5천여 대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험사들이 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침수가 됐다고 신고도 많이 접수가 되지만 아시다시피 강남에 어젯밤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네. 차량 침수가 많아서 특히나 외제 차량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폭우로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지금까지 4,90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피해액만 6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나 비 피해가 고급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강남 일대에 집중되면서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생계 수단으로 쓰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참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가까스로 몸만 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승객하고 두 분이서 몸만 빠져나온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본인들의 차가 생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 차량 손해보험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중에서 특약 신청을 했어야지만 차량을 시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우리나라 운전자의 자차 보험 가입률이 70%가 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좀 되고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받으면 새 차를 구입하실 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생계가 차량으로 하시는 경우는 새 차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도로 한복판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위에서 뭐 마치 달관한 듯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서초동 현자라고. 뭐 현자라고 이렇게 예. 또 뭐 기자라고 하는 또 소문도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던데요. 예. 지금 이런 것처럼 시민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차량에 침수되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바퀴의 3분의 2 정도 이상의 물에 잠기면 운전을 하시지 않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퀴 정도로 침수된 지역을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서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시동이 꺼지면 다시 거시지 마시고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 차량 운행을 하지 마시고 키를 뽑아서 차에 탈출을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빗길에 나서기 전에 아까 뭐 소장님도 오실 때 앞이 안 보여서 와이퍼를 작동을 해도 앞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타이어나 와이퍼를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차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제처럼 갑자기 비가 오면 수위가 30분 만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탈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문을 못 있거든요. 열어서. 이제 네. 그런 경우는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고 나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전동 유리창이 작동하지 않으면 부수고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 의자 목 뒤에 받침대 있잖아요. 예. 그걸 빼면 뾰족한 철제 막대가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유리창의 가장자리 부분을 강하게 치면 유리창을 깰 수가 있다고 하고요. 혹시나 내가 창문을 부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내부하고 외부 물높이가 30cm 내로 좁혀지면 오히려 예. 문이 더 쉽게 열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폭우가 올 땐 당연히 교량하고 지하차도 진입은 시도조차 하지 마시고요. 차량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무조건 차를 버리고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바닥에 배터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폭우 시에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뭐 비가 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충전을 할 때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전이나 안전사고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 충전기 사용을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자차 보험 든 거 얘기하셨잖아요. 침수 네. 차량과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이우성님께서 영업용은 자차 가입 힘들어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 지금 차 침수되면 어떡하나 또 갑자기 겁이 덜컥 나네요. 이렇게 문자 예. 주시고 나니까. 근데 지금 차량 얘기도 그렇지만 집이나 건물 안에 있다가 막 침수가 되는 경우 이런 네.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지하의 경우는 굉장히 물이 빠른 속도로 맞습니다. 들어오잖아요. 예.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실내에 있으실 때는 문도 닫으시고 창문도 닫으시고 되도록이면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럴 네. 때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밸브도 잠가서 차단을 하시고 감전 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어제도 감전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설비는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그리고 산사태 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체육관이나 이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는 전기 차단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위가 종아리 아래 정도 물이 들어왔을 때 이미 대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본격적으로 큰 비가 내리기 전이라 그러면 주변의 하수구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셔서 사실 물이 안 빠져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강남역 주변인가요? 누가 쓰레기가 막힌 그런 하수구를 네. 그거를 치우니까 그냥 바로 물이 빠졌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분당에 사는 지인분도 네. 도저히 걱정이 돼서 안 되셔가지고 밤에 순찰을 도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차도 걱정이 되지만 물이 안 빠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다 쓰레기 정리도 하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 피해인데요. 물이 모자랄 수 있어요. 상수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욕조에 미리 물을 좀 받아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물 난리가 난 상황인데 물이 네. 또 상수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사실은 폭우 피해 때문에 폭우 관련돼 있는 소식만 계속 전하고 있는데 네. 원래 그 전에 코로나 소식을 계속 전했었잖아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확진자 수 어제 이제 폭우 피해 때문에 관심을 좀 덜 가졌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확진자가 14만 9,897명이에요. 그러니까 15만 명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118일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배씩 더블링할 때보다 비하면 사실은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곧 정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사실 주말에 검사 건수가 적은 것에 대비해서 확진자 숫자가 적게 발표가 됐었는데 94,605명이 전날보다 늘어난 수치고요. 네. 전주 대비해서 1.34배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유행의 확산 기세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감염제 생산 지수는 1 이상이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이게 휴가철이어가지고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체크해보니까 오늘 수능 100일 남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확산세가 커지니까 방학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지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확진자가 보통 목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니까 네. 이번 주에 어쩌면 20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지금 14만 우려들이 명인데 20만 명 넘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게 선행이라기보다는 약간 후행적 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숫자가 늘 가능성도 있어서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유행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긴 맞는 거네요. 네, 뭐 예측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8월 중하순경에 30명 가까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확산세가 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20만 명 정도로 낮춰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아마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소 걱정스러운 건 휴가철의 사회적 이동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가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정점 규모 예상치를 수정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부에서 밝혔고요. 그다음에 재감염의 규모도 지난달 말부터 계속 커지고 있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불리는 변이가 지난주에 8건이 늘어서 지금 총 2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달간은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당일날 공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에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예, 그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성폭행 범죄와 관련돼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위험한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구호 조치를 했었으면 혹시라도
그 여학생의 추락하고 난 다음에. 구할 수 있지 네. 않았을까. 1시간 30분 정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알려졌었는데요. 네. 왜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깨어보니 집이었다라고 하면서 전혀 기억을 못한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1심 재판에서는 이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네, 22일에 경찰이 이 남학생을 검찰에 넘기면서 준강간치사와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요. 예. 그 당시 증거가 부족해서 살인 혐의는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가해 학생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겁니다. 피해 여학생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을 하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이제 특별한 증거가 나왔다기보다 현장 검증을 여러 전문가들과 진행을 했는데 범행 현장이 지상 8m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서 사망했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간 등 살인으로 적용이 돼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가 찍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법 네. 촬영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구조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인과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구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유사 사례도 설명을 오늘 검찰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하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네. 어찌 됐든 추락하는 행위로 인해서 네, 그 당시에 구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밖에 없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추락하게 한 원인 제공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갔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평가받았던 김해 구산동 고인돌. 네. 김해 시가 국가 사적 신청을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자체가 사적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여기가 2007년에 택지 개발 사업할 때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근데 크기가 진짜 너무 큰 거죠. 350톤이니까. 이 웬만한 그 단독주택 건물 하나 크기만 하더라고요. 네, 고인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고인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발굴 기술이나 예산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 당시엔 도로 흙을 채웠대요. 거기까지였다 그러면. 그러니까 채운 게 아니라 덮은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발굴을 더 진행하지 않고 고단히 이렇게 흙을 거죠. 덮으면은 그럼 나중에 추후에 발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다면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네. 14년을 기다려서 작년에 정밀 발굴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가락국 직전에 가장 최근의 고인돌이다라는 가치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 심사를 앞두고 큰 규모의 바닥에 박석을 깔고 묘역을 조성한 그런 사례였었는데 이게 정비공사를 한다면서 박석을 드러내가지고 세척을 하고 다시 심은 거죠. 근데 이거를 발굴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예. 두 가지 원인을 언론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첫 번째는 너무 조급하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기간에 대해서. 예. 4,600제곱미터에 달하는 유적을 정비하는데 사업기간을 착공해서 완공까지 1년 8개월을 잡았다는 거예요. 발굴조사랑 보건정비방안 수립기간을 빼면 실제 공사는 1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사적 지정까지 추진을 했으니까 성급하게 지적이 돼서 현장 조사를 나왔던 문화재청 위원이 이거 너무 무리한 거다라고 경고를 계속 했습니다만 무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임 시장이 토목직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토목직 공무원에 맡겨서 사업 성과를 독려를 하다 보니까 보존이라고 하는 고고학습 전문성을 가진 학예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학예사가 3명이 소속이 돼 있긴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건하고 정비사업에 부여받은 역할이 없었고요. 비전문가들이 포진해서 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허가한 보건정비 설계 변경안에 이 박석을 해체하는 방안이 포함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도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문화재 아신 분들은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고고학 유적을 그냥 마음대로 파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면서 그 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세척을 합니까?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문제를 떠나서 이 정도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가사적 신청까지 한 이런 그렇죠. 고고학 유적을 말이죠. 네. 참 답답합니다. 네, 오늘 밤참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부터 시작된 2차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도 밤이면 빗줄기가 강해지는 야행성 폭우의 성격을 띠면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퇴근도 못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많이 바쁘시죠? 아, 네. 더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해봐야죠.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 정부가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상황인데요. 이 호우 경보가 발효된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시각 11시 기준입니다. 호우 경보 발효된 지역은 인천, 서울, 강원도 지역 그리고 경기도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지금 강원 북부 산지하고 홍천 평지, 철원, 원주, 홍성, 평창 평지 이렇게 해서 지금 강원도 영서, 영동 지방으로 걸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 피해 집계 상황 어떻게 집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11시 기준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금 집계 중입니다. 그만큼 피해가 좀 많은 것으로 지금 추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답변은 오후 6시 기준 자료입니다. 네, 오후 6시 기준으로 지금 피해 내용은 인명피해는 사망 8분에 실종 7, 그리고 부상 9분으로 기록되고 있었고요. 이게 지금 얼마큼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살펴볼 문제고요. 그리고 이재민 328세대 441분, 일시대피 717세대 936분입니다. 사유시설 같은 경우 주택 상가 침수 741동, 토사유출이 14건 정도 있고요. 산사태도 11건 기록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 선로 침수 건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방송통신회선이 92,000회선이 모두 지금 문제가 좀 있었지만 다수 복구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응급복구 관련해서는 6시 기준으로 모두 799건 가운데 650건이 완료돼서 모두 81.4%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복구율은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사유시설이나 공공시설 각각의 그 형태에 따라서 건수는 몇 건 안 되더라도 복구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구율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보고 많이 됐구나 안 됐구나 판단하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아니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지역이 있다면요. 네,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 시스템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요. 11시 기준으로 지금 서울특별시 전역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근데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동부권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영서 지역, 그리고 일부 영동 지역까지 연결된 부분에 산사태 경보 발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부분의 경계는 지금 산사태 경계 수준으로 관심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중에 3번째 단계인 경계 단계에 와 있거든요. 또 밤사이 지금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권역 주의보에서 경보로 확대되는 지역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산사태 우려가 있거나 토사유 유출이 우려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네. 우선 산사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에 계시다면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는 이미 조치하셨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험 구간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계시다면 조금은 더 안전한 곳 그리고 지금 계신 곳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계곡에서 좀 떨어진 높은 곳으로 이동하시라고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지역에 뭐 캠핑하고 계시다면은 이미 대피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의 여러 가지 뭐 피해 상황이 발생됐을 때 구조를 또 받으셔야 될 텐데요. 구조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119, 110, 112 기억하고 계시다가 예. 신고하시는 방향으로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기상 상황 보면 밤에 지금 폭우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밤 사이에 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셔야겠죠. 근데 지금 뭐 천변 저희가 한강 홍수통제소 영상을 보면은 물살이 상당히 세거든요. 대부분 예. 다 교각 중심입니다. 물살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우산을 들고 다리 밑을 내려다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렇게 물가에 가까운 쪽으로 가 계시는 것 자체가 일단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불필요한 외출 좀 삼가시고요. 만약 또 밖에 나가셔야 된다면은 감전사고 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뭐 간판이나 신호등 또 어떤 그런 전기 물체가 꺾여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주변을 좀 가능하면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밖에 꼭 나가셔야 된다면은 슬리퍼나 하이힐 신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발목을 충분히 감쌀 수 있는 운동화나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딱딱한 신발 신고 나가셔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가능하면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맨홀 뚜껑이 이격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안전하게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가 시간당 50mm만 내려도 이 맨홀 뚜껑이 이격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4kg 정도면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순간 다른 데로 또 이동하고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멍이 어딘가에 나 있다는 걸 생각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에 피해 상황 지금 11시 기준 나왔거든요. 네네. 인명 피해가 9분이 됐습니다. 네. 한 분이 늘었네요. 예, 한 분이 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종은 6분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까 실종자가 7분이었는데 예. 실종자 중에 한 분이 사망자로 발견이 돼서 지금 그렇군요. 이렇게 됐고요. 예, 그리고 부상은 추가 6명 늘어서 15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그 산사태 발생이나 차량 침솔이나 부상 입으신 부상자가 좀 늘었거든요. 네네. 밖에 가능하면 나가시지 않으시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이었습니다. 최근 경기 양주 회암사라는 절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회암사 고려 조선부터 예사로운 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얽혀 있는지, 회암사 절터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현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유네스코 세계 잠정 목록에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예, 잠정 목록에 올랐다는 거는 이제 그 해당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자격을 갖출 만큼 충분한 연구와 자료가 축적됐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예.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최종 게재가 됐습니다. 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잠정 목록 등재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등재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잠정 목록에 오르고 나서 최소 1년이 지나면 이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거의 뭐 준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비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회암사토가 이런 이제 잠정 목록에 올랐다는 거는 가치가 상당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에 제출한 잠정 목록 신청서를 보면 이 유적이 14세기 불교 선종의 그 수행 전통과 사원의 공간 구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세계유산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 절이 보통 보면 뭐 불상을 모시고 불전을 모시고 그러는데 이 선종이기 때문에 선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 위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다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좀 어려워요. 불교 쪽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함께 그 회암사에 담겨 있는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암사 터라면 우리 뭐 폐사지라고 불렀나요? 지금 절이 남아있지 않은 곳이잖아요. 가보시면은 지금 그 이 양주 천보산인데요. 해발 한 423m 자락인데 되게 고색창연한 절터가 버티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회암사 터인데 이 산 아래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계곡에 차곡차곡 쌓은 8개의 석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발굴된 모습 그대로 노출된 70여 기 정도의 건물 터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절터에 서면 뭔가 600년의 시공을 초월한 듯한 그런 느낌, 그 고즈넉한 분위기에 이게 좀 젖어들게 돼요. 이 발굴을 하면 그대로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남겨두는 건가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노출 이게 전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회암사 터가 이게 그대로 노출 전시를 시킨 케이스죠. 그리고 이 회암사 터를 가보면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뭐 재밌는 일화가 전해지죠. 저 뭐 그거를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양녕대군 있잖아요. 보통 보면 살아서는 임금의 형이요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실제로 그 실록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1446년 4월 23일에 그 이 회암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 귀의한 효룡대군 뭐 유명한 얘기죠. 회암사에서 법회를 이렇게 열고 있는데 형인 양녕대군이 들판에서 사냥해온 짐승을 가지고 이른바 바베큐 파티를 열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이 신성한 절간에서 고기를 이렇게 구우니까 효룡대군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조례가 가지고 불공 드리고 있는데 좀 심하지 않냐. 아무리 그 형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녕대군이 했다는 말이 되게 유명하죠. 야, 나는 살아서는 임금의 형, 그러니까 세종의 형이 되고 부귀를 누리고 그다음에 죽어서는 부처 그 효룡대군의 형이 되어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텐데 이게 얼마나 즐겁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회암사터에 세종대왕 삼형제가 지금 인연이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등장인물이 좀 화려하죠. 네, 그러게요. 그 사람들 뿐이 아니고요. 2000년 5월 발굴조사에서 이 회암사에 중심 건물이 있는데 보광전이거든요. 그 건물터의 두 모서리에서 뭔가 청동으로 만든 풍탁이라 그래갖고 풍경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격이 높은 거죠. 청동으로 만들었을 풍경을. 그 청동기를 보니까 무려 130넉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왕사 묘엄 존자. 이거는 이제 무학대사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조선 국왕 이거는 뭐 태조 이성계를 얘기하죠. 그리고 왕현비라고 해서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죠. 그리고 세자, 뭐 세자는 방석이죠. 뭐 그런 내용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홍무 27년이라는 그런 그 간지가 보였는데 명문이 보였는데 연호죠. 그 중국의 연호인데 1394년입니다. 조선 개국이 1392년이잖아요. 개국하고 2년 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명문을 요약해 보면 천보삼 회암사 보광전의 네 모서리를 금으로 단장해서 금탁을 매달아서 부처님께 바칩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이 만세토록 전해지고 전쟁이 영원토록 그쳐서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게 함께하는 인연으로 돌아감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조 이성계가 회암사를 무학대사와 뭐 당신이 총애하는 신덕왕후 강씨 그리고 세자 방석을 위해서 이렇게 호화롭게 꾸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단순 사찰이 아니라 조선의 왕실 사찰이었다는 얘기네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그 유물 현상이 보였는데 이 발굴 현장 곳곳에서 머리가 이렇게 잘리고 그다음에 몸통은 이쪽으로 가고 머리는 저쪽으로 터지고 뭐 이런 불상들이 수습됐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예를 들자면 동자불상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 네토막으로 이게 잘린 채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반경 50m에서 60m 떨어진 채 확인이 됐는데 예를 들자면 몸뚱이는 뭐 6단지 그다음에 머리는 8단지 팔과 다리는 뭐 7단지 8단지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발견이 된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누가 불상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조선의 억불책 때문에 그런 게 그렇게 훼손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 유교를 국시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조선의 국왕들이 이른바 그 억불책을 계속 썼잖아요. 그래서 유생들이 일단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태종, 세종, 성종, 연산군, 중종 등의 뭐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불교가 계속 쇠퇴해 갔는데 그러나
회암사만큼은 사실은 예외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 왕실 사찰이니까 함부로 뭐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회암사는 기본적으로 왕사인 무학대사가 머물던 사찰이었고 사실 무학대사는 1384년에 함경도 안변 서광사를 토굴 해서 이성계를 만나서 당신은 임금이 될 운명입니다라고 이제 예언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네네. 그 인연으로 이제 조선 개국과 함께 왕사로 임명이 되고 그러는데 태조 역시도 회암사에 자주 들렀고 그리고 태조가 태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1402년에는 아예 회암사 안에 궁실을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왕의 거처를 졌어요.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은 일종의 제2궁궐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들이 회암사 궁실에서 태상왕을 이제 만나야 했고요. 태종도 거의 회암사를 직접 행차해서 태상왕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를 올리고 뭐 그랬으니까는요. 예. 그런데 이제 무학대사가 입적을 하고 태상왕인 태조 이성계가 승하한 게 1408년인데 또 그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약간 이제 바뀌죠. 그럼 뭔가 역사를 바꾸고 싶은 네. 그런 후대 왕들이 생겨나면 뭔가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회암사가 뭔가 좀 다른 운명을 맞이했을 것 같은데요. 엇불에 이제 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 회암사 중심 건물은 아까 보광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광전에 태종의 부인인 원경왕후가 자수로 이렇게 불상을 표현한 그런 모시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 보광전을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회암사에서는 전랬다. 이 보광전의 수리를 핑계로 해서 왕실과 사대부 부녀자들로부터 해서 막대한 시주를 받아서 축하 법회를 열고 막 그랬는데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참석한 그런 사대부의 아내 부녀자들 가운데에서는 승려들이 불교 의식 때 이렇게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시주라고 하면서 부녀들이 막 옷을 벗어주고 심지어는 승방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숙식을 했던 일이 또 무리를 빚게 되죠. 부녀자들이 사찰에서 잠을 잤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잠을 잤다는 건 사실이지만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참석자들 가운데는 세종의 부인인 소원왕후 심씨의 어머니 안씨까지 끼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회암사의 불사를 비판하는 상소문이 빗발쳤는데 이때 이제 세종의 형인 효령대공까지 나서서 제발 좀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라고 적극 요청하고 뭐 그런 설왕설래를 하다가 일반 사대부 여인들만 처벌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도 왕실 여인들 그리고 사대부 여인들 150여 명이 성종의 할머니인 정의왕후의 국상 중에 회암사에 올라가서 숙식을 같이 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적발이 됐는데 막 난리를 쳤죠, 유생들이. 그러니까 성종이 무식한 회암사 주지가 뭘 알겠느냐. 그냥 둬라. 모르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지시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잠시 속보로 들어온 호우 경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속초시 평지, 안양군 평지, 인제군 평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 소식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초시 평지, 양양군 평지, 인제군 평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중간에 잠시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어찌됐든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억불책 쓰면서 회암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가 또 하나 있어요. 1419년에 그 태종이 상황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 회암사에서 일어났던 스님들의 여자종 능욕 사건을 거론을 해요. 실록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태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암사 중들이 그 여자종들, 그 부녀자들하고 가까이 있는데 어찌 사고가 안 터지겠느냐. 분명히 여자종들을 범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황이 그 사찰이 부리고 있는 노비들을 아예 혁파하는 그런 극강의 엇불책을 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틀 뒤에 그 실력을 보면 또 반전의 명을 내리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하루아침에 내가 사찰의 노비를 혁파했는데 그럼 중들이 이젠 사찰의 땅까지 없애려 하나? 라고 걱정할 것 같다. 내가 불교를 물리치려고 하긴 하지만 갑자기 다 없앨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회암사에서는 땅을 더 줘서 그들 그 중들의 마음을 유로하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평주고 약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암사가 임금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던 사찰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고 그리고 세종 때는 효령대군 그리고 성종 때는 인수대비 이제 비호까지 받았던 사찰이었으니까 그러는 건데요. 이 뭐 세종대왕의 경우는 억불책을 썼지만 말년에는 부인인 소원왕후가 승왕한 뒤에 궁궐안에 이렇게 불당을 짓고 또 석가모니 일대기를 기록한 그런 석보상주를 훈민정음으로 편찬하고 오린천 강제곡을 또 손수 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정 유신들이 극렬하게 반발하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쓸모없는 선비들 같으니 그러면서 이 못난 선비들 하면서 아주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게 실록에 나와 있죠. 이거보다는 더 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실록에 세종대왕이 신하들 이게 좋게 말하면 점잖게는 꾸지는 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욕을 했다 이런 아마도 뭐 쌍욕을 뭐 세종대왕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 욕인데 이 세종대왕은 당신이 똑똑해서 그런지 신하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엄청 짜증을 부렸어요. 그게 보면 이제 그 짜증 대망이다라고 할 만큼 실력을 보면 나오는데 여하간에 이 세종은 말년에 불교를 좀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세조나 성종도 이 불교와 회암사에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 왕실도 왕실이지만 백성들의 신앙생활까지 일일이 뭐 간섭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쭉 뭐 이렇게 뭐 당근도 됐다가 채찍도 줬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명종 때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 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여주라고 하는 뭐 그렇죠. 여자 주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문정왕후하고 또 이 문정왕후가 기용한 보우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덕분에 다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보우스님이 불교의 세속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뭐 선종, 교종, 양종과 승과를 부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승과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정왕후와 보우에 간과할 수 없는 업적으로 평가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승과 부활이 왜 업적이 되는 거죠? 이 승과 제도가 부활되고 1552년에 치른 제1회 승과에서 이 어떤 분이 합격을 급제를 했냐면 휴정이라는 분 있잖아요. 서산대사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1561년에 치른 7회 승과에서는 또 사명당이라고 하는 사명대사가 유정이죠. 유정이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두 분은 뭐 임진왜란 일어나니까 뭐 승병을 이끌고 또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사명당 그 유정 스님은 특히나 1604년에 국왕의 친서를 들고 일본을 가서 독구가 이에야스를 만나서 강화를 맺고 또 잡혀간 조선인 3천여 명을 인설 귀국한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잖아요. 만약에 문정왕후와 그 보우가 승과를 부활하지 않았다면 휴정, 유정 이런 분들은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죠. 근데 보우스님은 요승이라고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가 있죠. 이게 사실은 이 두 분, 그러니까 문정왕후와 보우의 어떤 그런 불교 중흥의 꿈은 금방 산산조각 나는데 명정의 첫째 아들인 순의 세자가 있는데 이분이 13살의 나이로 요절을 하게 돼요. 그걸 계기로 해서 보우가 복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회암사에서 무차대회를 기획을 하는데 이 무차대회라는 거는 여러 사람 승려, 속인, 남녀노소 귀천의 차별 없이도 잔치를 벌여서 이렇게 물품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불교 행사거든요. 근데 뭐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뭐 전국적으로 승려들이 수천 명 몰려오고 있고 너무 화려하다라는 그런 유생들의 상사가 빗발쳐가지고 그 문제는 뭐냐면 행사 도중에 금식 기도를 하던 문정왕후가 승하를 하게 되거든요. 몸져 놓게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행사 주최한 보우 스님한테 모든 게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회암사도 그렇고 보우도 만인의 공적이 돼서 1년 뒤에 그 실력을 보면 그 보우가 제주도 유배지에서 맞아 죽었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그다음에 송두의 유생들이 회암사를 불태워야 한다라는 내용도 실록에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불에 탄 거예요? 회암사가 그래서 지금 절통한 실제로 그 불에 탔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선조실록을 보면 30년 후인데 회암사 여태 불에 탄 종이 있다. 그거로 이렇게 주조해 갖고 뭐 무기를 만들자 뭐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회암사가에서 왜 불상들이 그렇게 뭐 목 따로 몸통 따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회암사는 조선의 어떤 불교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유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은 그 많은 그런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8년 영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임술래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어머니와 둘이 살던 시골집으로 돌아간 혜원이 계절을 한 바퀴 돌도록 그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밥을 지어 먹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 영화에는 오게티가 있는데요. 어머니와 혜원이 떠난 뒤